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원투펀치 TMF를 보는 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매달 나가는 통신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원투펀치를 후원해 주시는 인터넷 전문 기업 백메가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시죠. 이번에는 잉글랜드로 한번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도 이제 시즌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 속에서 굉장히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가장 지난 주말에 화제였던 경기는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맨시티한테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뭐 그냥 1대0, 2대0 승리도 아니고 네. 4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게 가장 화제가 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아모림의 데뷔전과 함께 예, 가장 눈길을 끈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아모림의 데뷔전은 좀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토트넘 맨시티 경기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경기 전에는 이제 이 두 경기가 가장 이슈였다면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토트넘 맨시티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었죠. 네, 4대0. 이 4대0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더불어서 이제 가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시티 역시도 최근 계속해서 연패에 또 빠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이 나왔었던 잉글랜드의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좀 토트넘을 확인해 볼 텐데, 토트넘이 최근에 흐름이 안 좋다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최근 공식 대회 5경기에서 2승 3패였거든요. 네. 물론 그 중에 1승이 바로 맨시티하고의 리그컵이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때는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대거 돌리면서 유망주들로 나오긴 했었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에스턴 빌라전 4대 대승 거뒀으나 이제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2대3로 패한 데 이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입스위치 이때까지 입스위치가 승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입스위치한테 첫 승을 선사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1대2로 패하면서 10위까지 밀려난 상태였어요, 리그 순위가. 네. 맨시티 역시도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예. 예, 이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공식 대회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거든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지휘봉을 잡은 이래로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던 거는 처음 있는 처음이죠. 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맨시티가 4경기 연속 공식 대회에서 패한 것도 2006년 8월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약 20년 만이네요. 그렇죠. 네. 펩도 역시 그 정도 커리어니까 한 15년, 20년 만에 과르디올라 감독과 시티에게는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과르디올라 감독이 토트넘전을 앞둔 시점에 연장 계약을 체결했죠. 2년 했습니다. 예, 그건 뭐 1+1 연장 계약이긴 하죠. 그가 1년은 옵션인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쩌면은 4연패가 내가 이 팀을 떠나지 않도록 느끼게 한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무서운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은 조금은 다 이뤘잖아요. 그죠? 맨시티에서 드디어 트리블도 하고.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거의 뭐 독주하다시피 하고 했었다 보니까 뭔가 동기부여가 떨어졌는데 네. 4연패를 하니까 동기부여가 생겼다. 아, 그래서 이번 경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결과는 0대4 대패를 당하면서 진짜 맨시티가 진짜 위기 진짜 상황은 위기다. 위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었는데요. 일단 뭐 이 경기를 앞둔 시점에 양 팀의 부상 명단과 이제 결장 선수 명단인 건데, 맨시티는 로드리 부상이 가장 크죠. 그럼요. 예, 그리고 후벤 디아스가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복귀 못했고, 도쿠도 복귀 못했고, 코바치치가 새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거, 네. 이게 사실 좀 컸죠. 그쵸. 그나마 로드리가 없을 때 그래도 맨시티가 버텼던 게 코바치치였는데, 코바치치까지 빠지면서 토트넘전에서 중원이 숭숭 뚫렸죠. 네. 예, 그러면서 0대4 대패를 당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토트넘도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오도베르가 이게 햄스트링이 좀 심각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길어지네요. 히샬리송도 있는 데다가 또 이제 그 판더펜과 로메로 주전 센터백 2명이 부상을 당한 데 이어서 또 이제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벤탄쿠르는 차별성 있는 발언. 예, 예. 그 발언 때문에 7경기 징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출전 정지를 당하게 된 건데요. 그렇습니다. 수비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측면 자원들도 주전급은 있지만 그 이상은 조금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클루세스키를 다시 오른쪽 윙으로 돌렸습니다. 예. 그동안은 클루세스키를 계속 레첼라로 그쵸. 활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클루세스키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네. 선수였거든요. 메짤라로 뛰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른쪽 윙으로 돌렸고 이게 나름 재미를 먹혔어요. 봤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비수마, 메디슨, 뭐 클롭 이렇게 세우면은 불안해요. 메디슨과 클롭을 동시에 활용하려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클롭이 측면으로 가줘야 돼요. 예. 이거 아니면은 방법이 없긴 하거든요. 그러네요. 다만 이제 클롭의 단점은 스피드가 빠르지 않다 보니까 측면을 돌파하더라도 상대가 내렸을 때는 다시 막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맨시티는 그런 팀이 아니다 보니까 클롭의 스피드로도 충분히 통용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 파트너로 나온 거고요. 이제 벤타쿠르 자리에는 비수마가 나오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는 사비뉴가 왼쪽 윙으로 나오고 포든이 오른쪽 윙, 그리고 또 이제 중원에 긴도안과 리코 루이스를 배치를 시켰죠. 중앙이 승승 뚫리는 문제로 앞뒤였죠. 발생을 하고, 그리고 워커가 최근에 진짜 안 좋아요. 워커가 예전만한 속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예, 그 본머스전도 사실 본머스가 세메뉴를 오른쪽 윙으로 원래 선발 출전 시켰다가 워커 쪽이 뚫리니까 세메뉴를 왼쪽으로 돌려서 아예 그냥 집중 공략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스포팅전에서도 그렇고 약간은 좀 워커가 좀 안 좋은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록을 놓고 보면은 점유는 맨시티가 했거든요. 점유율 58대 42였고요. 슈팅 숫자 23대 9였어요. 와, 시티 다 왔습니다. 예. 네. 하지만은 정작 더 위협적인 공격은 토트넘이 했어요. 유효슛은 더 많네요. 슈팅이 9번인데 그 중에 유효 슈팅 7개. 전환율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빅찬스도 토트넘이 6대4. 슈팅 9번 중에 6번이 빅찬스였어요. 네. 정말 어마무시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대 득점이 토트넘이 2.51골, 맨시티가 2.15골. 기대 득점보다도 더 좋은 득점 전환율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4골을 넣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특히 경기 시작하고 초반에 맨시티가 엄청 몰아세웠거든요. 하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선방하는 상황들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거의 첫 번째 공격에서 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에서 두 번째 골을 넣고, 그러고 이제 경기 쭉 가다가 초반에 이제 공격 싹 가져가면서 세 번째 골을 넣었고, 네. 이후 맨시티가 공격적으로 나섰으나 막판에 또 이제 골을 넣으면서 4대0이 된 건데요. 저 세 번째 골, 후반전 초반에 세 번째 골이 이 경기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대 득점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그냥 딱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 특히 마지막 골에서 크게 앞섰죠. 그거는 진짜 골문 앞에서 그냥 쓱 밀어넣는 거나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였다 보니까 네. 첫 슈팅부터가 골이 나왔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왼쪽에서 패스들을 주고 받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벤 데이비스가 반대쪽으로 전환한 거를 드라구신이 롱패스 보냈고 여기서 이제 쿨루세스키가 그바르디올을 제치고 그대로 접고 들어가서 크로스 올린 거를 메디슨이 마무리 지은 거였습니다. 예. 토트넘의 두 번째 슈팅도 일단 좌우 전환이 상당히 잘 됐어요. 포로가 패스를 넘겨준 거를 비수마가 패스를 또다시 넘겨줬고 여기서 이제 우도기가 전진 패스 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잡아서 오랜만에 그 감차 네네. 정말 위협적인 감차를 가져갔는데 이거 에드슨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손끝 선방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격에서 아, 그 명장면이죠.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메디슨이 패스를 잘 가로챘죠. 잘 가로채 가지고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볼을 키핑하면서 메디슨이 돌아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예. 전진 패스를 좁은 구역에서 잘 찔러줬고 이걸 메디슨이 마무리를 지은 거였습니다. 30분경에 이것도 보면은 오른쪽에서 주고받다가 다시 이제 왼쪽으로 넘기는 그런 과정에서 비카리오가 패스 준 거를 벤 데이비스가 전진 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그 메디슨이 대각선 패스 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전진 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솔랑키가 슈팅 가져간 거를 상대 골키퍼가 또다시 선방을 한 거죠. 네. 이것도 예 정말 골과 다름없는 위협적이었어요. 슈팅인데 예 손끝으로 쳐냈습니다. 네. 42분경에 여기서 이제 그 클루세스키가 가로채서 전진 패스 준 거를 이제 그 파페사르가 전진 패스 2대1 패스인 거죠. 네. 예, 2대1 패스 준 거를 클루세스키가 여기서 또 이제 한 명 제끼고 뒤로 컷백 준 거를 비수마가 주거리 슈팅 가져갔는데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고요. 후반 초반에 세 번째 골이죠. 예, 세 번째 골이 나왔는데 와 이것도 진짜 예, 클루세스키가 일단 드리블 굉장히 잘 쳤죠. 예, 드리블 잘 치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 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전진 패스 준 거를 다시 클루세스키가 리턴 받아서 드리블을 또 치고 가다가 대각선 크로스 준 거를 솔랑키가 받아서
키핑하다가 백패스 준 거를 페드로 포로가 침투에 들어와서 노마크 상태에서 슈팅 후 골을 넣은 거였고요. 네. 토트넘이 63분경에 손흥민 선수를 빼고 브레넌 존슨을 투입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A매치 기간에 갔다 온 것도 있고 네. 3대 0이니까 무리시키기보다는 이제 체력 안배 차원에서 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맨시티도 사비뉴와 리코 루이스 이 둘이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65분경에는 드라구신이 전지 패스 준 거를 이게 그 아칸지 맞고 뒤로 흐른 거를 솔랑키가 받아서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패스를 줬고 여기서 또 이제 클루세스키가 드리블 치고 가다가 슈팅을 아칸지에 제치고 슈팅 가져갔는데 이것도 에데르손 골키퍼가 정말 잘 막아냈던 거였죠. 네. 87분경에 여기서도 진짜 클루세스키가 이 경기 진짜 드리블이 삘이 받았어요. 메디슨이 사실 두 골 넣으면서 뭔가 최고 평점을 받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 경기 영향력 자체는 클루셀스키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저도요. 네. 이게 그가 클루세스키가 결국 탈압박을 해줬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수적 우위를 계속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도 클루세스키가 이제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상대를 제치고서는 포든을 제치고 그러고 이제 패스를 준 거를 브레넌 존슨이 받아서 에데르손 골키퍼 제치고 슈팅을 가져갔으나 각도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네. 골대를 강타를 했던 거였죠. 토트넘은 89분경에 메디슨을 빼고 베르너를 투입을 했고요. 또 이제 90분경에는 파페사르와 이제 우도기를 빼고 베리발과 스펜스를 투입을 한 건데요. 예. 토트넘의 마지막 골이 나왔죠. 이거 이제 그 패스 갔을 때 아칸지 그거 왜 피했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예. 피하면서 그래서 결국 베르너가 잡아서 빠르게 그냥 드리블로 그냥 쭉 치고 가다가 워커가 막 따라가는데 못 쫓아가는 못 쫓아가고. 예, 거기서 이제 그 반대편으로 땅볼 크로스 보낸 거를 여기서 이제 브레넌 존슨 달려가는데 균도안이 못 쫓아가고 네. 그러면서 브레넌 존슨이 슬라이딩 슈팅으로 골을 마무리 지었던 거였죠. 막판에 사실상 베르너의 투입은 뭐 결과론적으로는 최고의 교체 카드가 됐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얼마나 그럴까 효과적으로 플레이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맨시티 상대로는 정상적인 경기를 해서는 이길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배치를 하고 솔랑키도 왼쪽으로 빠졌죠. 예. 그리고 메디슨도 왼쪽으로 빠지고 심지어 비수마까지도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지만 왼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하면서 손흥민과 우도기까지 왼쪽에서 오밀조밀 몰려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 패스를 주고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 맨시티의 압박을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패스를 쭉쭉 주고받다가 반대편으로 넘기면은 그 순간 이제 그 수적 우위가 예. 토트넘한테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공격 방향 비율도 토트넘이 왼쪽 측면 공격이 50.5%.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토트넘이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균등하게 나와야지 상대를 잘 공략을 한 건데 토트넘이 맨시티보다 전력적인 부분에서도 열세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플레이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해주신 이 지표 왼쪽 50% 나왔던 공격의 지표가 원래 토트넘의 경기라면은 전형적인 안 됐을 때의 경기라고 좀 봐도 무방한데 이날 경기는 끌고 갔다가 상대 유도하고 반대 전환이 잘 됐기 때문에 50.5% 왼쪽 측면의 공격 빈도가 높았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잘 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클룹세스키가 저 오른쪽에서 거의 홀로 공격을 하는데도 그 탈압박들이 다 된 거. 네. 그게 정말 컸죠. 28.1%에서 사실상 본인의 등번호 21을 담당했던 클루셀스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왔던 거였는데요. 오른쪽에서 계속 상대가 압박을 했는데 이걸 탈압박을 풀고 나온 거예요. 풀고 나와서 이제 반대쪽 전환 패스를 할 때 이제 포로랑 클루세스키가 2대2 상황이 되는 거죠. 맨시티 수비 두 명과. 네. 그리고 그대로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토트넘 선수들이 워낙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빠르게 치고 올라가니까 5대4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격 숫자가 하나가 더 많은 거니까 토트넘이 유효한 공격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였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압박이 정말 잘 통했던 거였는데요. 상대를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지금은 거의 에워싸여져 있다가 패스를 줬을 때 이거를 메디슨이 가로채가지고는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 주고 손흥민 선수의 리턴 패스를 받아서 마무리를 짓는 거였던 거였죠. 네. 여기서도 그러니까 상대가 뭐 충분히 많이 있었지만은 또 메디슨이 그거가 스크린을 정말 잘 활용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를 스크린으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돌아갔죠. 돌아갔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균도안이 이걸 못 쫓아갔죠. 사실 쫓아갔어야 되거든요. 네.
예,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솔랑키가 그러니까 아까 그 드리블로 한번 제치고 갔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게 한 명을 제치게 되면은 원래는 3대3 상황이지만은 순간적으로 3대2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쿨루세스키한테 패스를 내주면서 공격이 전개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였고요. 또 이제 이거 역시도 쿨루세스키가 저기 밑에서부터 그러니까요. 드리블로 쭉 치고 간 거예요. 아, 뭐 거의 뭐 횡단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3대3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쿨루세스키가 솔랑키한테 길게 패스 준 거를 솔랑키가 받아서 컵백 줄 때 포로는 순간적으로 노마크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포로가 마무리를 지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무려 6번의 패스트 브레이크, 이게 이제 그 속공인 거잖아요. 네. 속공을 기록한 건데 이게 이번 시즌 단일 경기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최다 속공 지수인 겁니다. 아, 이 지수랑 지금 포스테코글루 표정은 굉장히 잘 맞네요. 예, 오랜만에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저 근엄한 표정과 본인의 공격적인 철학의 축구가 잘 나왔던 맞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그 맨시티의 문제를 얘기를 하자면요, 결국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서 보호가 안 된 거, 그러니까 로드리의 공백도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이제 쿨루세스키가 볼을 측면에서 끌고 있을 때 포로가 그냥 노마크 상태로 있고 메디슨이 있는데 앞에 분명히 균도안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 쿨루세스키가 제치고서는 크로스를 올렸잖아요. 이때 메디슨이 뛰어 들어가는데 균도안은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10m 뒤에 있네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메디슨이 노바크 상태에서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였죠. 네. 본인이 분명 앞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존슨의 골 장면에서 베르너가 치고 가고 있을 때도 균도안이 분명히 앞에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존슨이 정작 슬라이딩 슈팅을 할 때는 균도안이 뒤에 있는 거죠. 아하. 이번 시즌 맨시티가 카운터 어택, 그러니까 역습에 경기당 그 슈팅을 허용하는 횟수가 1.2인데 이전과 비교하면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예, 이건 진짜 많이 느는 수치고요. 결국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카운터를 내주는 1차적인 원인은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네. 제어가 안 되니까 그대로 이제 상대가 카운터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그 맨시티의 경기당 이제 뭐 득점 허용과 뭐 실점 허용과 기대 실점 허용과 슈팅 허용 이런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간에 있는 슈팅 허용이에요. 네. 경기당 슈팅 허용은 지난 시즌 7.7회, 이번 시즌 7.8회, 0.1회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심지어 지난 시즌은 38경기가 기준이고 이번 시즌 12경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슈팅을 허용하는 숫자는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경기당 실점이 0.79골에서 1.25골로 올랐고요. 경기당 기대 실점도 0.88골에서 1.26골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슈팅 하나당의 기대 득점도 0.12골에서 0.16골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서 슈팅들을 굉장히 많이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카운터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1차적으로 수비를 보호해야 하는 그 위치에서부터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에게 좀 슈팅을 많이 허용하는 빈도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예, 와. 결국 맨시티는 5연패를 당하게 된 건데요. 맨시티가 5연패 당한 거는 2006년 4월 이후 처음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 공식 대회 5경기 연속 패한 거는 1956년 3월 첼시 이후 처음, 68년 만에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5경기 연속 패배의 시작점이 바로 이제 토트넘전이었죠. 가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 지휘봉을 잡고 홈에서 4골 이상 실점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인 거고요. 가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맨시티 상대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팀이 토트넘 네. 7승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나서 맨시티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올린 팀이 리버풀이 아닌 토트넘이에요. 네. 사실 리버풀은 무승부가 좀 더 많거든요. 예, 그 우승 경쟁이 많았잖아요. 그쵸. 리버풀과 맨시티가 우승 경쟁을 했는데
정작 승점도 가장 많이 올린 거는 토트넘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맨시티의 52경기 공식 대회 무패 행진을 끝낸 것도 토트넘입니다. 네. 과르디올라 감독이 감독 경력을 통틀어서도 홈에서 리그에서 4골 차 이상을 허용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거고요. 네. 공식 대회, 아까 프리미어리그 7패인 거잖아요. 공식 대회에서 토트넘 상대로 9패 당한 건데 이것도 감독 커리어 최다패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10승 3무 9패. 근데 바로 이제 그 중심에는 시티킬러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는 거죠. 진짜 시티킬러죠.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도움을 올리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 상대로 5골 5도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맨시티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살라와 손흥민밖에 없어요. 이야. 살라가 11개 공격 포인트, 손흥민 선수가 10개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유난히 맨시티한테 강하다. 손흥민 선수가 공식 대회에서는 8골 5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골 넣으면서 이때 1승 1패였지만은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토트넘이 결승까지 올라가게 됐었죠. 그럼요. 맨시티를 꺾고. 네. 단순히 손흥민만이 아닌 메디슨하고 클루세스키도 맨시티한테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트넘이 맨시티한테 강한 거거든요. 네. 실제 그 이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웨인 루니. 그 뭐 전설의 이 바이시클 킥도 예, 있죠. 예. 6골인 거고 바디가 5골. 바디가 강팀 킬러로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빅시스 킬러죠. 예. 근데 메디슨도 4골로 오. 세 번째로 많은 골을 이티하드 스타디움 프리미어리그 원정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손흥민과 클루세스키가 펩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의 이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맨시티 상대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슨, 클룹스키, 손흥민이 다 잘하면은 시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게 지난 경기였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놓고 보면요, 손흥민 선수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사이드를 밟고 다니긴 했지만은 63분을 뛰면서 슈팅 한 번이 굉장히 위협적인 골과 다름없는 슈팅이었고요. 이게 기대 득점이 0.02골이었는데 진짜 에데르손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었거든요. 패스 성공률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찬스 메이킹 2회 중에 빅 찬스가 한 번, 그게 바로 이제 도움으로 도움이었죠. 연결이 됐었죠. 이 경기 제가 개인적으로 뽑는 MOM은 네. 클루세스키인 건데 일단 드리블 4번 해가지고 4번 다 성공. 유효 슈팅 저것도 뭐 골과 다름없는 그러니까요. 슈팅이었는데 에데르송이 잘 막았고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 84%에 키 패스 4회인데 그 중에 2회가 빅 찬스 메이킹.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라운드 볼 경합 6회 성공을 6회 시도에서 100% 성공률. 와. 공중볼도 2회 경합해서 1회를 따내면서 그러면서 그 클루세스키가 경합에서 이겨내고 드리블에서 이겨낸 게 결국은 이 경기의 키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메디슨도 빼놓을 수 없죠. 메디슨 수비해야 될 때는 수비적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히트맵이 수비 쪽에 좀 더 많이 형성되어 있긴 하죠. 그리고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슈팅 2번이 다 유효 슈팅이었고, 드리블도 2번 시도해서 2번 다 성공시켰고, 패스 성공률도 89%를 기록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팀 승리의 주역 역할을 담당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4골을 넣으면서 팀 득점 27골로 최다 득점에 올라섰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향이 잘 나오는 지표입니다. 현재 1위인 리버풀도 24골인데 그러니까요. 더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순위도 리버풀은 이제 그 맨시티와 승점을 8점 차로 벌렸고요. 반면에 이제 그 토트넘도 이제 6위까지 올라갔죠. 예. 토트넘도 12에서 6위까지 올라가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과의 격차를 3점. 그리고 골득실은 심지어 토트넘이 가장 좋아요. 그러네요. 플러스 14로. 그렇기 때문에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챔피언스리그 진입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초반에 이제 그중한 2골을 선물해 주면서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도움들이 있었지만 메디슨의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티에게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선물해 준 선수가 바로 메디슨이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에 패하면서 8년간 이 맨시티 감독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맞이한다. 네. 우리는 그래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겨야 한다. 특히 다음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렇죠. 6연패는 안 되죠. 그리고 다음 경기가 바로 리버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반등해야 한다. 우리는 그걸 할 것이다. We will back.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리버풀 같은 경우는 그 12라운드에서 2위와의 승점을 8점까지 벌렸는데요. 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2라운드 기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2위와 승점 격차를 벌린 건데 1993-94 시즌에 맨유가 노리치가 당시 2위였는데 승점을 9점으로 벌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맨유가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점 8점을 거둔 케이스가 이전에 2번 있었는데 그 2번 다 맨시티와 그 리버풀이 전부 다 우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12라운드 기준으로 가장 큰 승점 차가 6점이었는데 네. 그때도 첼시였는데 우승했어요. 아. 5점까지 가기 전까지는 예. 다 우승을 했었습니다. 최소 2경기 이상을 좀 벌려 놓으면은 12라운드 기준으로 한 20경기 이상이 남아 있다고 한들 우승을 했다라는 이제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토트넘의 향후 일정을 놓고 보면요. 예,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일단 로마 유로파리그 홈 경기가 있고요. 이거 중요하죠. 풀럼, 본머스, 첼시로 이어지는 까다롭다면 까다로운 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풀럼도 경기력은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편이긴 그럼요. 하고요. 예. 물론 뭐 지난 주말엔 패하긴 했지만요. 본머스가 최근 조금 살아나고 있고 물론 브라이턴한테 지난 주말 패하긴 했지만요. 예. 첼시가 이번 시즌 조금 심상치가 않죠. 마레스카. 레인저스 원정 경기 그리고 이제 사우스햄튼 이거는 그래도 좀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맨유와의 리그컵 8강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 노티건 포레스트 막판 3연전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레인저스 사우스햄튼전에 조금은 로테이션을 돌릴 로테이션을 필요가 가동하면서 승점을 쌓을 필요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맨시티의 일정을 놓고 보면요. 페노트하고의 홈 경기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리버풀 원정이 있습니다. 네. 이 경기까지 패하면은 승점이 11점까지 벌어지게 돼요. 어허. 그리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하고의 홈 경기 이것도 쉽지 않죠. 왜냐면 누누가 유난히 또 이제 맨시티한테 강하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또 이제 팰리스 원정이 있고요. 유벤투스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그리고 맨더비 있고 에스턴 빌라 원정, 예, 에버턴하고의 홈 경기 그리고 레스터 원정. 그러니까 에버턴하고의 홈 경기, 레스터 원정 이 두 개 제외하고 그 전까지 죽음의 일정이거든요. 다 까다롭네요. 예. 뭐 빌라 만만치 않고 사실 뭐 맨더비는 이 더비만큼 그때 좀 가봐야 되고 유벤투스 원정은 이탈리아 원정은 늘 어렵고요. 페노르트도 이제 이번 시즌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페노르트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이 0대4의 패배 분위기를 바꿀지도 좀 시티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만약에 11점까지 벌어지게 된다면은 네. 그건 정말 큰 격차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타이틀을 우승하냐 못하냐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리버풀 에이스 살라 같은 경우는 내 희망에는 내 바람은 우리가 승리하면서 승점 11점 차 격차를 벌리는 것이다 하면서 맨시티는 맨시티다. 네. 그들은 현재 분명 나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들은 위대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언제든 반등할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주 저희가 TMF 시간에 이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가 좀 뻔하게 흘러갔고 그리고 오히려 아모림의 맨유가 조금 더 확실하게 빛을 좀 발했으면은 그쪽으로 좀 대화 주제로 틀어봤을 텐데 생각보다 일단 입스위치가 본인들 홈에서 강했다는 것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 토트넘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면서 시티에게 찬물을 끼얹는 상황들이 발견하다 보니까 저희가 TMF 일부 시간에 이 시티와 토트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흘러가는지 잉글랜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주말에 재밌는 경기들이 있었고요. 다가오는 그 주중에는 여러 가지 팀들이 흐름을 이어갈지 함께 응원하고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투펀치 TMF 일부 시간 김현민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